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삼성중공업 반기 보고서 이제 공시가 됐습니다. 그 한화오션도 공시됐고요. 그래서 제가 추적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요거 추세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한화오션 2분기 실적 발표 그야말로 어닝 대시 쇼커인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삼성중공업의 사법 리스크 구체적으로 드릴십 수주 과정에서 시작된 건데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와 관련된 요 분쟁 좀 사법 리스크 완화되는 소멸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조선 4개사 2분기 실적 발표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빨간 타원형이 금년 1분기하고 2분기 실적인데 삼성중공업은 1분기 흑자 전환해서 이제 흑자 폭이 팍팍 커지는 중이고요. 네. 현대중공업은 2분기에 이제 처음으로 흑자 전환됐는데 실적은 컨센서스보다 좀 실망스러웠죠. 현대미포는 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도 어닝 쇼크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한화오션인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168억 원이었는데 발표는 무려 마이너스 159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이죠, 이거. 그래서 저는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화오션 주가 상승률은 엄청난데 저 주가 상승을 정당화시킬 실적 발표가 과연 가능하겠나? 저는 힘들게 봤거든요. 그래서 한화오션 23년에 흑자 전환이 힘들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저는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분기 한화오션 저 실적은 사실은 저도 좀 놀랍습니다.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더 실망스러운 것은 한화오션의 발표 내용입니다. 하반기 흑자 전환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장난합니까? 이거 완전 하나만한 소리 아닙니까? 이런 소리는 월급 받는 머슴들이 지금 할 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로 한심한 수준입니다. You fired. 그리고 집에 돌려보내고 싶습니다. 이미 하반기 실적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무슨 노력을 지금 해갖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 노력하는 것은 2년 3년 후 실적을 위한 것이고요. 하반기 실적은 이미 2년 전 수주 결과 반영하는 그런 결과치일 뿐입니다. 지금 할 일은 3분기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숫자로 발표해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이거 하는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 이거는 한화오션만이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데이터만 있다면 당장 몇 분 만에 누구라도 산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가령 삼성중공업이 일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3년 1월 30일에 공시 자료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23년 연간 매출 8조, 영업이익 2천억. 그래서 구구하게 이런저런 말이 필요가 없고요. 숫자를 이렇게 딱 발표를 하라는 겁니다. 그거 지금 한화오션 머슴들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지금 흑자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대단한 소리를 하고 있냐 이겁니다. 한심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심한 것이 이번에 적자 확대된 것이 임금 수준 정상화로 일회성 비용 증가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만약 그동안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하고 평균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연봉 한 1,000만 원 올리기로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아마 그걸 의미하는 것이라면은 그러면 임금은 대표적인 고정비인데 이렇게 한 방에 임금을 올려버리면은 앞으로 영원히 고정비 올라간다는 뜻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산수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분기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요. 간략하게 그냥 그래서 가령 급여 총액이 삼성중공업은 3,691억 원이었고요. 한화는 3,351억 원이었으니까 한화 급여 수준을 삼성중공업 수준으로 맞춘다면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연간 한 340억 원 정도 고정비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거 직원 숫자 같은 거 비슷한 거 같으니까 무시해버리면 말이죠. 퉁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만큼 흑자 전환하기는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한화가 인수한 다음에 이제 직원들 처우 개선하겠다. 뭐 참 좋죠. 그럼 그거 뭐라 그럴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직원들 잘 대우한다는데 불만이 없죠. 그러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예. 비용 늘어나는 만큼 수익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임금을 팍 올려버리는 것은 일회성 비용 증가가 아니죠. 영구성 비용 증가 아닙니까? 아니 임금을 한번 올려주고 다음에 도로 내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임금 올라가는 것만큼 수익이 더 늘어나느냐,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겁니다.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조선사 분기별 수주 현황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이거 여러 번 봤는데 이제 자세히 한번 보죠. 수주 후 2년 내지 3년 후에 이제 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거에 한화는 언제나 수주 꼴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주 잔량도 언제나 이렇습니다. 1등은 삼성중공업, 2등은 현대중공업, 3등이 한화오션입니다. 물론 이 1, 2, 3등이 글로벌 1, 2, 3등이기 때문에 한화오션도 대단합니다. 그건 뭐 무시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게 한화오션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니까 1등은 삼성중공업, 2등은 현대중공업, 영원한 3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처럼 20년과 21년 한화 수주 특별하지 않잖아요. 예. 그나마 22년 1분기에 수주가 좀 좋았는데 요거 반영되는 게 언제겠습니까? 24년 한 2분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 흑자 전환은 힘들지 않겠나, 내년 2분기에 흑자 전환 되면은 꼭 기특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23년 흑자는 저는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런데 22년 2분기 이후에도 수주가 시들시들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데이트에 충실하면은요 쏘글 일도 없고 실망한 그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24년 2분기에 한화오션이 반짝 흑자 전환한다 해도 지속 불가능하지 않겠나 싶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24년 3분기 이후에 도로 적자 행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수주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잠수함 군함 수주한다고 기대가 많이 부풀어 있는데 이거 조만간 수주가 실현된다 해도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언제겠습니까 이거? 상당히 먼 장래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화오션은 본격적인 흑자 시대는 상당히 늦춰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삼성중공업과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걸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중공업 그 분기 보고서 한번 보면은 대략 한 6개월 전에 봤던 그림인데 이제 6개월 만에 그 추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유동자산 그 관련되는 거 그림 한번 보시면은 유동자산이 21년 저점 5조 6천억 찍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가 분명합니다. 6월 말 기준 이제 8조 9,500억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을 지나고 24년 되면은 저 과거 전성기 수준으로 돌아가 있지 않겠나. 예, 기분 좋은 소식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그림 또 자세히 한번 본 것인데 붉은 타원형을 주목하겠습니다. 계약자산 급증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예, 인상적입니다. 27년까지 지금 수주잔고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지난 영상에서 봤습니다. 이걸 이제 일정에 따라 열심히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그 징표가 바로 계약자산 급증으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가령 공사가 한 30% 진척되면은 기성급에 따라서 사전에 이미 수주할 때 약속한 대로 그러면은 공사가 진척되는 비율에 따라 공사 대금을 비율로 이제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매출로 실현되고 이렇게 되어 나가는데, 만약에 이제 가령 30% 되면은 또 일부 받는데 현재 25%만 진척된 경우, 이거 아직 돈 받으려면 5% 일을 더 해야 됩니다. 요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바로 계약자산이라는 그 계정 항목에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시간이 지나면 즉 계약자산이 매출로 잡힌다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의 매출이 지금 저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 징표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이 급증을 하지 않고 있다. 요거는 회전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즉 투입되는 것이 현금으로 뻥 튀겨져서 잘 회수되고 있다, 이런 징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순조로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겁니다. 이렇게 한번 체크하려고요. 그래서 저 그림을 앞으로 계속 그 분기마다 3개월마다 이렇게 업데이트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 3년 후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죠. 뭐 예, 아주 이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사법 리스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일 장 마감 후에 사진과 같이 이제 매우 중요한 공시가 떴는데, 옆에 보이는 그 선박, 그게 바로 그 문제의 그 드릴십입니다. 문제의 드릴십. 이제 그 사건 사실을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2007년 삼성중공업이 미국 프라이드사, 요 프라이드사가 나중에 엔스코에게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엔스코라고 하겠는데, 여기서 드릴십 DS5라고 하는 거, 그 한 척에 6.4억 달러. 그러니까 드릴십 총 수주한 거는 총 세 척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DS5 한 척고 6.4억 달러. 그게 이제 사진에 있는 그건데, 저거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그때 기분 좋았겠죠. 예, 주가도 급등을 하고 그랬겠죠. 그때는 뭐 드릴십을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전 세계 다 지금 공급을 했을 테니까. 예. 그래서 약속대로 이제 약속 잘 지켰죠. 그래서 2011년 인도를 해 줬고요. 이 드릴십을 브라질 국영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브라스가 2011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용선하여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는 엔스코하고 페트로브라스가 될 겁니다. 용선 계약은 그 둘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엔스코가 발주처, 선사가 되고요. 삼성중공업은 그냥 그 선사의 발주를 받아서 공사해주는 그런 어떤 관계입니다. 그래서 수주 당시 그 발주처인 그 프라이드, 즉 후일의 엔스코하고 삼성중공업 간에 그때 선박 중개인이 그 중매쟁이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선박 중개인은 요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박 중개인을 통해서 수주 받느냐, 그러면 그 중개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아예 그 발주처에서 입찰해버리면 그게 좋겠죠. 하여튼 간에 그때 그 선박 중개인이 저게 중매쟁이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 선사인 엔스코하고 페트로브라스 사이에 용선 계약할 때는 삼성중공업은 그 용선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요. 또 삼성중공업이 거기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예, 이게 삼성중공업의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후에 페트로브라스 거기에 이제 부패 혐의가 드러나서 브라질의 사회에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도 아마 뭐 정권이 뭐 이리저리 바뀌면서 아마 쌩 난리가 한번 난 것 같습니다. 요건 뭐 제가 더 이상 관심이 없어서 조사를 하지 않았고요.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여튼 브라질 사법당국이 대대적인 이제 수사가 이제 집중되고 그 뭐 엄청 많이 이제 그 부패 그 관련자들이 이제 처벌받았겠죠. 근데 여기서 불똥이 삼성중공업한테 이제 옮겨 붙었다 이거 아닙니까? 삼성중공업이 선박 중개인한테 그 중개 수수료 줬는데 그걸 좀 많이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부를 페트로브라스 그 담당자들한테 뇌물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저 국영기업이니까 뇌물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걸 삼성중공업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브라질 사법당국이 삼성중공업도 이제 그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 기본적으로 뇌물죄 공범 혐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브라질 사법당국 완전히 총동원돼서 행정당국도 총동원돼 갖고 지금 삼성중공업을 사냥을 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요 이제 짐작을 해보면은 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 소설입니다. 소설. 소설인데 사실은 뭐 알 수가 없고요. 뇌물의 대가가 뭐겠습니까? 페트로브라스가 엔스코하고 용선 계약을 맺어라. 그리고 돈을 두둑하게 줄 테니까 대가로 용선료를 좀 많이 올려줘라. 이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엔스코도 비싸게 이제 삼성중공업한테 발주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제 삼성중공업은 하여튼 엔스코한테 수주를 따내야 되니까. 엔스코가 시키면 좀 더 주고 뭐 더 받고 뭐 이렇게 돈이 돌았겠죠.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은 저는 모르고요. 이렇게 짐작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이 브라질 시장에서 이 행정 제재를 받게 되고 형사 제재를 받게 되고 이런 사법 리스크에 지금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법정에 끌려가기 전에 화해하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법정에 끌려가기 전에 잘못했다 그러고 빨리 화해해라 이거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현명하니까 브라질 사법당국과 화해를 했다는 겁니다. 화해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돈 줬습니다. 한국 돈 1650억 원에서 이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마지막 취급한 게 21년 초입니다. 다 줬습니다. 다 끝났죠. 그런데 다 끝난 것은 브라질 사법당국과의 분쟁에서 화해로 합의금 주고 종결된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미국 사법당국에도 이게 지금 걸려갔고요. 미국 사법당국에도 이 조사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7,500만 불 지불했다고 그러고요. 하여튼 그야말로 저 페트로브라스 드릴십 관련해서 이거 전부 세척 수주받아 갖고 이제 이거 한 건데 여기저기 하여튼 엄청 뜯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후에 이제 이 페트로브라스가 이제 경영진이 싹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제 또 과거 청산을 제대로 또 한다는 건데. 엔스코하고 드릴십 용선 계약을 해지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엔스코도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 이거죠. 그랬더니 엔스코는 용선 계약 해지당해버리면 저 배그 어떡합니까 그거? 엔스코도 지금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엔스코가 또 삼성중공업을 물어뜯기 시작했다는 거죠. 엔스코는 드릴십 용선 계약을 해지당해서 손해를 한 1.8억 달러 봤다. 돈으로 한국 돈 2,146억 원. 요거 삼성중공업 네가 배상해라. 그러면서 런던에다가 중재 신청 제기했다는 겁니다. 즉 엔스코가 런던 중재법원에 삼성중공업을 멱살 딱 잡고 갔다 이겁니다. 네 돈 내놔라고. 그런데 2019년 5월 결정해서 삼성중공업이 여기서는 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중공업은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 여기까지 이제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공시 자료 그 내용이고요. 삼성중공업이 여기서 항변하기로는 우리는 수주 받으려고 중개인한테 중개 수수료 지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엔스코가 더 주도적으로 관여를 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억울하다 이거죠, 삼성중공업은. 그래서 이게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거 많이 찾아봤는데 이건 뭐 뉴스에도 나온 게 없고요. 공시 자료는 더 이상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뉴스에는 검색이 안 되고요. 그래서 아예 이거는 추가 공시를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 과정을 아시는 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실 이것이 삼성중공업한테 추가 악재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2,146억 원 이건 다 반영이 되었고요. 항소 기각되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항소심에서 이제 뒤집어지면은 아마 이거는 상당한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 돌아 우리가 챙길 수 있으니까 상당한 호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조사한다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거는 어리석을 것 같아서 이제 스톱하기로 하고요. 이제 페트로브라스 관련해서 이제 좀 본다면은. 그러니까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삼성중공업의 그 불법 행위로 용선료를 과다 지급해서 자기들이 손해 한 2.5억 달러, 한국 돈 2,830억 원 이렇게 손해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가 삼성중공업이 물어내라 이렇게 소송을 2019년 3월에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트로브라스가 삼성중공업 멱살을 탁 쥐고 텍사스 법원에 끌고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소송 경과별로 삼성중공업이 거래소에 공시한 자료, 그걸 제가 순서대로 다 모아놨습니다. 보시면은 2019년 3월에 2,830억 원 이제 소제기를 했는데, 이게 한 1년 3개월 지나서 20년 6월에 그때 이제 삼성중공업이 같이 싸우죠. 보단전 항변을 한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 지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인용이 돼 갖고 1심 소각하 판결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20년 6월 그 공시 내용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페트로브라스가
소각화 판결 불복 항소를 해버렸죠. 그랬더니 항소심에서는 또 페트로브라스 말이 맞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21년 8월에 그 항소심에서 이제 뒤집어졌으니까 다시 그 1심부터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1심에서 이제 진짜로 그 본안을 갖고 이제 다투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가가 2,888억 원을 올라갔다. 이게 이제 거기 나오는 공시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진짜 진금 승부가 벌어졌는데 요게 그 결과가 23년 8월 14일 어제 그 공시 났다 이겁니다. 결론은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간에 인과관계 없다. 즉 원고의 손해는 피고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은 삼성중공업이 완벽한 승리입니다. 예.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 이겨봤자 상처뿐인 영광 아닙니까? 소송 이겨도 본전 아닙니까? 뭐 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88억 원 배상 안 해도 된다. 이런 점에서 만약에 졌다면 저도 생돈 좀 물어줘야 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점에서 사법 리스크가 지금 해소되었다.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또 항소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일단은 그 호재 인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 여부가 남아 있는데 이거 과연 페트로브라스가 항소할지 살짝 의문이 듭니다. 이거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항소 안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항소해봤자 워낙 지금 확실하게 져버렸기 때문에 그 뒤집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페트로브라스는 삼중한테 와서 그 시비 걸 게 아니고요. 엔스코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용선 계약은 페트로브라스하고 엔스코 간에 체결된 것이고요. 그 계약 체결할 때 엔스코의 불법 행위 때문에 용선료를 비싸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차익을 돌려달라. 요렇게 이 청구 취지를 구성하는 게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청구 이유 구성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지금 1심 본안에서 삼성중공업이 완벽하게 이겨버리기 때문에 항소를 한다 해도 결론 달라질 거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호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아직 시장에 반영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그 엔스코 관련 쟁점 좀 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말이죠. 엔스코가 삼성중공업한테 돈 달라고 청구하는 거, 이거 분명히 저는 부당하게 보입니다. 이거는 엔스코는 삼성중공업이 만든 그 드릴십 저걸 페트로브라스한테 빌려주고 용선료 받는 것이 주된 그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박 브로커 통해서 엔스코 선박 빌려가라. 그것도 더 비싸게 빌려가라. 대신에 그 결정하는 페트로브라스 그 부패한 그 직원들한테 돈 줄게.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요 과정에 엔스코가 더 적극적으로 그 행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페트로브라스가 용선 계약 해지한 것은 엔스코 자신의 책임이지. 이게 왜 삼중 책임이냐고, 삼중한테 와서 시비를 거느냐고요. 예? 그리고 왜 그 삼성중공업 왜 소송을 제대로 대응을 못 해갖고 1심에서 치고 그러냐 이겁니다. 이게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다 이겁니다. 하여튼 그 런던 중재법원에서 1심 패소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항소가 과연 됐는지, 항소심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이거 상당히 이제 궁금한데, 항소심에서 삼중이 만약에 이겨버리면은 이거는 엄청난 그 호재가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사 항소 기각된다 하더라도 이건 뭐 악재될 건 없죠. 이미 다 반영돼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항소가 정말 항소를 했는지,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는 지금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8월 14일째 어제 종가 기준으로 투자 성적표 한번 보시면은 삼성중공업이 YTD 수익률 말고요. YTD 수익률은 위에 빨간 선 이제 보시면 되는데, HTD 수익률, 즉 52조 고점에서 얼마나 내렸는가, 이제 요걸 보면은 삼성중공업이 마이너스 7.7%이고요. 52조 고점이 9,470원이죠. 그러니까 8월 초에. 예, 그렇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8.6%. 요 두 개를 제외하고요. 그 보시는 종목 전부 다
52주 고점에서 최소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입니다. 즉 모조리 조정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모조리 조정 중이다. 그 다음에 특히 현대미포, 신한지주,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요거는 또 HMM 요 5개 종목은 마이너스 20% 이상 즉 베어마켓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역시 이제 불황에서도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마이너스 10% 이상 빠지기는 참 힘들죠. 예, 뭐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주목할 건 삼성중공업도 이 지난 3월 이전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지금 엄청 잘 버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삼성중공업 그 투자 펀더멘탈 달라진 거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전히 그 수량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아주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 입장입니다. 시장 전체로서는 저는 뭐 코스피 고점 근방이어서 이게 코스피 지수 전체는 내려갈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제 뭐 좀 크게 하락한 거에 대해서 전혀 놀랍지는 않은데 의외로 조선주가 의외로 많이 낙폭이 커서 그건 좀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보니까 저기 연기금하고 투신이 이제 매도에 선봉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펀드메탈은 전혀 달라진 거 없다. 외국인도 어제 조금 팔긴 팔았는데 다른 조선주는 다 지분율이 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펀드멘탈 달라진 거 없다. 수량 확보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